기회가 있을 때 마지막 날에는 늘 사실 별도 주제를 잡지 않고 옵니다. 미리 방에 올렸으나 아무도 별 반응을 안 하긴 했는데 마지막 날은 항상 총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질의응답을 사실 못했고 그 공부했던 것 내용들 중에서 좀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을 확인하는 걸로 마지막 날 강의를 주로 그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시간에는 오후 시간에는 질의응답을 다 모아가지고 좀 체크하는 걸로 마지막 강의를 하겠고요. 오전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국민정음 그 제작 원리에 대해 가지고 쭉 강의를 했고 이게 이제 보셔도 알겠지만 보면 되게 한편으로 심플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익숙해지려면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파자를 좀 하는 게 감이 잡히면 나머지 단어들도 쭉 확장이 돼 나가거든요. 근데 기본 단어가 뭐겠냐라고 하면 진짜 기초한 말들이 뭐겠는가? 주로 이제 시간이나 공간하고 관련된 아주 기본 범주에 관련된 단어들이 있죠. 하루, 이틀, 사흘 이런 거. 어제, 오늘, 내일 이런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낱말들을 파자를 해보면 어떻게 원리가 작동하는가를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감이 잡히면 거기서 조금씩 확장을 해나갑니다. 확장을 해나가면 되는데 복습 삼아서 또 실제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제 이번 주에 책이 나옵니다만 이 책에 반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 가르칠 때에도 지금 제가 이게 지지판이죠. 자음, 묘유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 한 판에 자음, 모음을 다 집어넣을 수 있죠. 요거 한 판에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모음 집어넣는 건 너무나 간단하죠. 복잡해지니까 안 쓰겠습니다. 오, 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야, 유, 여 이렇게 되죠. 모음 집어넣는 건 간단합니다. 그리고 모음에 이게 어떻게 소리가 뜻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데 이 두 가지 매개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하나는 음량 오행이고 음량도 중요하고 오행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량하고 오행은 별개입니다. 음량도 중요하고 오행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숫자가 있죠.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음량과 오행과 숫자 이 세 가지가 자음, 모음에 배치가 됨으로써 의미로 확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연속 삼아 5 숫자 얼마입니까? 숫자 5 1 그쵸? 1이죠. 1이면 이게 1은 최초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초라는 의미, 그 다음 단수라는 의미, 양이라는 의미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숫자는 3 우 숫자 2 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숫자도 중요하고 음량 오행도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음을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자음 가르친다고 생각했을 때 우선은 오행과 동서남북에 대해서는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그렇지만 기준이 중요하죠. 이쪽이 기준이잖아요. 이쪽이 기준이다. 이쪽이 북쪽이고 오행으로는 수고 그렇죠? 오행으로는 수다. 애들한테 가르칠 때 기억 제가 그 말씀 드렸던가요? 느드트, 무크, 스즈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맞다. 말씀 드렸나요? 기억, 니은, 뒷글리을 이렇게 발음하는 거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그 반절법에 의해 가지고 그 세종대왕 축포나도 100년 뒤에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지금 기억 렌티클리어를 하는 거. 그 원래 원음대로 하면 크크 느드트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국민정음 식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는데 자음은 닷소리이기 때문에 닿아야지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모음하고 닿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뭔가 모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모음을 집어넣어야 돼 발음할 수가 있는데 모음을 집어넣을 때 뭔가 모음이 여기에 결합이 된다는 것은 결합되는 순간 소리값이 변하잖아요. 그럼 의미도 변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이 자음 자체의 의미를 변질시키지 않는 모음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이걸 숫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뭘 붙여야지 가장 얘가 원래값이 손실이 안 되고 원래값이 변화가 없이 될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뭘 갖다 넣어야 될 건가? 그렇죠. 0이죠. 모음 중에 0에 해당하는 거. 0에 해당하는 게 음이다. 음. 아, 이 중에서 요게 오토고 요게 시토고 요게 무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없는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 중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을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전부 을을 집어넣을 겁니다. 요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드트, 누브트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렇게 발음하면 자음이 가지고 있는 원래 값이 손상이 되지 않고 발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애들한테 가르칠 때 이거의 의미를 어떻게 어떤 표성과 연결해서 가르칠 것인가? 이거 목이잖아요. 목. 목은 수에서 자라나잖아. 그렇죠? 뭐 자란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동적으로 이렇게 뽑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적으로 자기 어떤 실현을 하는 과정인데 이쪽이 항상 기준점. 수에서 목으로 자라나면 그가 되는 거죠. 많이 자라면 끄가 되는 거고, 그 가지가 많이 뻗으면 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수에서 목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 얼굴 그려놓고 요 목구멍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가리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리키는 건 필연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지만 사람이 이쪽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겠다. 네. 왜 이쪽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논리적 필연성이 없거든요. 근데 지지판 같은 경우에 이게 논리적 필연성이 있죠. 기준이 여기고 동쪽이 여기다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보고 나무가 자란다. 자, 그는 그렇습니다. 그럼 느는 어떻게 될까요? 느. 중앙점을 기준으로 느는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게 가리키는데 화는 오른다. 그럼 올랐던 게 수그러든다. 이게 드가 되는 거죠. 수그러든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더해진다. 이게 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느드트까지는 나무가 자라고 불이 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손쉽게 제가 지금 뭘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요 지지판 안에서 자음을 몽땅 모아서 가리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뭐부터는 너무나 간단하죠. 요 자체가 뭐잖아요. 이 네모판 자체가 뭡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튀어 올라가면 뭐가 되고 옆으로 퍼져나가면 퍼가 되죠. 그렇죠? 그럼 쓰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여러분 우리말에는 이응 히읗이 있지만 한자에는 획부 중에 동그라미가 없어요. 획부 중에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네모밖에 없습니다. 네모밖에 없는데 동양인들은 네모 속에 동그라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실은 네모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삼각형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별도로 획부에는 없는데
자, 그 느드트까지 했고요. 프까지 했고, 스즈츠는 그냥 요 안에서 이렇게 끄면 됩니다. 그리고 스즈츠는 워낙에 형상 자체가 뾰족하게 튀어오르는 형상이잖아요. 시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뭔가 힘이 세게 바깥으로 이게 돌출하는 거를 얘기해주면 되고, 즈는 요게 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즈, 조금 뚫고 나오면 츠가 됩니다. 조금 뚫고 나오면 츠가 되고, 이형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형이고, 그리고 저기 여린 히읗은 지금 쓰지 않으니까 빼고, 히읗은 또 뚫고 나오면 히읗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네모판 하나 안에서 자음의 기본적인 성질,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자음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그 다음에 오행과 숫자값 이런 거를 그냥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른 교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네모판 하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판 하나 안에서 자음과 모음을 애들이 다시사철의 어떤 방위와 숫자값을 기본적으로 좀 익힌 다음에 이 안에서 가지고 놀 수 있게끔 해주면 소리의 오행값을 아이들이 익힐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의 오행값을 익히면, 소리의 숫자와 오행값을 익히면 그걸 확장해가지고 파자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해는 되셨죠? 예. 이게 됐습니다. 이래놓고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요 우리가 기본만 알아도 놀라운 추론들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유파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파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어느 분이 질문을 올리셨는데 자유파자 들어가도 모음을 초출자는 이게 되겠거든요. 근데 이를 의를 네. 모르겠다고요? 네. 뭘 모르겠다고? 아까 영값이라고 했었잖아요. 의는 예. 네. 그래서 뭐예요? 의아니 아, 이건 나중에 이제 주역을 좀 공부해 보시면 아는데, 아래야 이거 여기는 오행하고 숫자값이 5토가 주어집니다. 여기는 10토가 주어집니다. 요거 의미대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10이라서 0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토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종합하는 거예요. 종합하거나 지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숫자가 홀수고 이건 짝수잖아요. 이거 양이고 음이죠. 음입니다. 양토하고 음토하고 기능이 좀 다른데 양토는 변화를 일으키는 토예요. 음토는 그 변화를 종합한 상태에서 지속하는 토입니다. 이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네? 이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기를 요거는 사람인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동양인들은 사람을 자연의 생명체하고 사람하고 별개로 안 봤습니다. 사람도 똑같은 자연의 모든 생명체 중에 하나라고 봤는데 다만 대표라고 보는 거죠. 다만 대표다. 그러니까 서구의 시각하고 동양의 시각이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서구는 인간의 자연을 완전히 대립물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얼마나 정복하는가, 그 정복의 세기, 정복의 강도 이런 걸 문명의 발전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동양에서는 자연하고 사람을 떼놓고 생각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는 생명체 전체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왜 굳이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를 어떤 표상과 연결 지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흔히 많은 교사분들이 이 이를 사람이 직립한 걸로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이 서 있는 걸로 표현합니다.
근데 직립한 걸로 얘기하자면 사람밖에 없죠. 이 지구상에 직립동물로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직립을 함으로써 실제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직립을 하기 때문에 손이 자유로워지는 거고, 손이 자유로워져서 그 다음에 도구를 쓸 수 있게 되고 장종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사람만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를 사람으로 가리키면 사람과 어떤 다른 생명체를 별도로 보지 않았던 동양사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립대 이걸 직립한 사람이라고 표상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뭔가가 모든 어떤 기운이 일어서는 것을 표상한 거지, 이걸 직립이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사람만의 얘기가 되버립니다. 자, 아, 이, 이게 자에서 하늘이 열리고 축에서 땅이 열리고 인에서 사람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요 인은 큰 나무를 뜻하는 거잖아요. 한문을 보면 요게 사람이 아니잖아. 휴먼이 아니잖아요. 휴먼이 아니잖아. 이거 목이에요. 목이 나왔다. 목은 모든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지 굳이 사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이를 사람으로 표상하지 말자라는 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생명체는 소우주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요소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정한 방위라든가 특정한 숫자라든가 이런 거를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다. 즉 무수, 무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국민정음 해령원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는 생명체인데 생명은 소우주라서 이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값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무수, 무위다 라고 해령원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값이 없습니다. 값이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의미상으로 파다를 해보면 쓰일 때가 아가 들어가면 진짜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가 들어가면 어떤 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을가 들어가면 상태를 지속시키고 앞에 전개됐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가 들어가면 종결 의미로 쓰입니다. 주로 이가 들어가면 뭐뭐 하기, 그리고 뭐든지 이를 붙이면 여기서 종결되고 앞에 있던 것들을 싹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요거 상태지속, 요거는 상태를 종결시켜요. 지속하는 거하고 종결하는 건 좀 다르죠. 지속하는 건 계속하는 거고, 종결짓는 건 매듭을 다 끊어버립니다. 요까지. 저번에 말씀하신 아의이를 다 아로 보는 것. 아의이를 다 아로 볼 수 있다라고 하셨죠. 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해령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지 의미상 얘가 다 끌어안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요게 기초자고 여기서부터 나머지 것들이 확장돼서 나온다는 의미인 거지. 치환하면 안 돼요. 치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는 되게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상황을 종결시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의 개입. 사람의 개입. 우리가 알고 있는 자축이 있는 것처럼 이게 12가지 거의 동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동물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요. 또 그 동물 중에서 이 한국 중국에서는 용을 중에서 있는데 자축이 있는 진. 태국에 가서 보니까 이게 코끼리더라고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것만 코끼리냐 용이냐 그 동물의 차이가 있어서 동물이 아니라 그 내면에 들어있는 뜻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태국도 12가지 걸 시가시 시기에 주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자꾸 동물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완전히 버려야 되겠네. 동물은 정말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되는가 하면요. 동물은 왜 거기다 동물을 연결시키게 됐나 하면 어차피 옛날에 문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를 전달 못한다는 거예요. 문자를 전달해야 의미가 전달이 될 텐데 대개 백성들은 다 문명이에요. 문자로 전달을 못하니까 이미지, 표상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자축인묘 진성호미에 붙어있는 그 성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절이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각각의 달들에 대한 달의 성질에 대한 개념들이 붙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에 계절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거를 개념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개념을 모르니까 문자를 모르니까 동물 표상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동물 표상, 그러면 예를 들면 1월달에 왜 호랑이가 붙어있냐 이제 이런 문제죠. 호랑이 그러면 백서의 왕이잖아요. 동양인들은 사자 못 봤잖아요. 사자는 아프리카에 사니까. 그러니까 호랑이가 백서의 왕인데 백서의 왕은 제일 힘세고 강하게 어떤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를 연상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월달에 자 양균이 자월에서 자축인묘에서 자월에서 땅 밑에서 일양이 시생 양균이 처음 생겨나지만 이 양균이 바깥에 일조량의 변화로 내가 느낄 수 있는 따뜻함으로 처음으로 온도가 올라간 거 1월달부터 올라요. 입춘 지나요. 그러니까 양균이 튀어나오는 걸 호랑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토끼는 팔딱팔딱 뛰잖아요. 팔딱팔딱 뛰잖아. 아지랑이 나오기 시작할 때가 몇 월이에요? 2월. 그리고 진월이 용이잖아요. 그 용이 나올 때가 새싹이 나올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동물을 제시를 해줌으로써 그 동물의 성질이 계절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풍속 버전입니다. 말 그대로 어린 백성들을 위한 이미지 연상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역사적으로 누적된 풍속 버전이지 제가 풍속 버전이라고 말씀드릴 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정확성은 없다는 거예요. 12월이 돼지라서 항상 저는 돼지띠라 맨날 돼지하고 12월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못 보자고 12월이 돼지가 아니죠. 음력으로 하면 여기가 자, 여기가 돼지 아닙니까? 해. 여기가 돼지, 여기 쥐, 여기가 소, 축이 소가 되죠. 여기 다 세 개 다 음적이잖아요. 이거 물 아닙니까? 음이죠, 음. 그럼 중에서도 실제로는 음기가 제일 셀 때가 요때예요. 요때가 돼지띠거든요. 음기가 제일 세다. 이거를 동물로 연결을 짓자면 어떻게 연결하면 되겠는가? 하면 음기가 세면 에너지가 있고 물질이 있으면 에너지와 작용이 세면 이거 양, 물질 작용이 세면 이거 음입니다. 물질 작용이 세다는 것은 뭔 말인가 하면 뚱뚱하다는 얘기예요. 많이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쌓인다. 그럼 뚱뚱한 동물 중에서 뚱뚱한 동물 찾으려면 영락없이 돼지예요.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얘는 안 얘도 뚱뚱해요. 얘도 뚱뚱합니다. 사실은 쥐를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돼요. 쥐를 한번 그려봐요. 단순화시키면 눈 달고 버리려면 이게 쥐야. 얘도 뚱뚱합니다. 네? 근데 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얘가 번식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번식력, 다산성. 그 다산성이 이 자월의 성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확 뒤집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서 이렇게 생긴 애가 제일 음적이네. 뭐 보거. 금방 아시나요? 진짜 보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거가 이렇게 생겨서 얘가 물고기 중에서는 제일 음적인 애고 보거 해장국이 해장국으로 제일 높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콩나물 해장국 이런 거 안 좋습니다. 왜 보고가 왜 해장에 좋은가? 얘 딱 생긴 거 보소. 이게 음적이잖아. 아주 음적인 애인데 술에 받친 거는 이게 박이온이 올라오는 거예요.
확연을 끄집어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적인 걸 딱 집어넣어 투입을 해주면 확연이 이제 좀 수그러듭니다. 자, 보고 봅시다. 동물은 잊어버려라. 네? 동물은 잊어버려라. 예, 그래서 사실은 동물은 어떤 그 정서적인, 감성적인 표상하고 연결시킨 거지 정확한 버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됐죠. 이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하나는 종교적 의미로 쓰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개입. 사람의 개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이 어떤 식으로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어떻게든 어떤 그러한 앞에 나와 있는 그 상태 방식으로 인식했음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자, 이래 놓고 지지판에서 아까 그 나올 때요. 예, 발을 하고 위로 올라가지 않는 뭐라고요? 글을 중간에서 끊는 아,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끊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 이거는 목의 기본 정의에서 나온 겁니다. 예, 오행의 가장 오래된 정의는 홍범구주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 홍범구주를 지은 사람은 기자라고 전해집니다. 서경의 기록에 따르면 기자가 홍범구주를 지었다 라고 나오는데 기자가 누구냐? 기자조선의 기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록으로는 황제의 스승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이가 바로 우리입니다. 구이라고 하는 데서 구이, 아홉 이족이잖아요. 동이족을 이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왜 구이라고 했는가 하면 9개 부족이니까 구이라고 했겠죠. 이 구이가 음차가 되면서 구이가 구리가 되고 고시가 구리국을 평정했다고 해서 고구리가 되고 이게 고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 고주몽이가 고구려를 만들잖아요. 근데 또 고주몽이는 연나라 사신이 왔을 때 나의 운조는 나의 먼 조상은 제국 고신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삼국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국 고신이 누구냐? 삼왕오제 중에 한 명이죠. 삼왕오제 중에 한 명이에요. 삼국유사 기 제1편에 보면 왕력이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조상 계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삼국유사에는 기 제1편에 대한 번역들이 대부분 빠져 있어요. 기 제2편부터 시작됩니다. 1편이 우리가 조상을 누구로 생각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삼왕오제를 다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저기 먼 조상으로 올라가면 공동조상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순우, 삼왕오제 여기까지는 공동조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족이든 화족이든 우리가 이족이고 한족을 화족이라고 하죠. 그 두 개 합해서 하화라고 하는데 하화가 갈라졌을 때가 있고 뭉쳐있을 때가 있었다고. 주나라 정도부터 해가지고 하화가 갈라지는 거지. 하화는 실제로는 주나라 이전에는 공동조상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지? 아까 홍범구주 기자. 그래서 기자 실제로 노노맹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맹자에 보면 공자의 조상은 은나라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자의 그 윗대들은 다 은나라 사람들이다. 근데 은나라가 공식적으로 동이족의 국가잖아요. 실제로 동이족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공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맞죠. 민족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맞는데 그래서 뭐 그건 별로 중요치는 않은데 그거를 폐쇄적인 어떤 민족 우월감을 서민의식적으로 강조하는 데 쓰는 거가 잘못됐다는 거지. 공자가 은나라 공자의 조상들이 은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팩트예요 그냥. 그래서 공자가 실제로 이거는 논어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자가 도가 땅에 떨어졌구나. 나는 선비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그 선비의 나라라고 하는 건 제 제자가 묻습니다. 어디요? 그러니까 구리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래요. 그 구리가 아까 말씀드린 고구려 요쪽이에요. 그럼 거기 가면 자연이 척박하고 산물이 없고 살기가 힘들 텐데 왜 그런 외진 곳에 가고 싶어 하느냐 그러면
군자의 도가 살아있는데 이게 물질적인 환경이 척박한 게 무슨 문제냐라는 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군자의 나라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럼 군자의 나라는 구리족들이 그러면 다 사람들이 착하고 뭐 문명이 뛰어나고 그런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자가 간 나라다. 기자가 세운 나라다라는 의미로 군자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수도 다음으로 동양사에서 성인으로 치이는 사람이 요순우 다음으로는 기자예요. 요순우 기자, 주공, 문안 이게 이제 동양에서 성인으로 치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주공, 문안, 복희 보통 이걸 3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주역의 성립과 관련해서 3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기자예요. 기자. 이 기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행, 복가토금수잖아요. 오행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리하고 처음으로 오행의 개념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자가 쓴 본문 구조에 보면 이건 그냥 하나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목활, 복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왈, 염상 토, 왈, 가색 금, 왈, 종혁 수, 왈, 윤하 요게 오행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복직이라고 하는 거는 복선직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구부러지고 나아간다. 목이란 구부러지고 나아가는 기운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화랑, 염상 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염증할 때 염자입니다. 염증할 때 염자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 열이 나면서 위로 올라간다. 토라고 하는 것은 가색이라고 하는 건 뿌리고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뿌리고 거둔다. 자, 변화. 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말 그대로 이제 동적으로 체인지, 변이 일어나는 게 요게 변이고 화라고 하는 건 마무리되는 거예요. 변이 양적인 과정이라면 화는 음적인 과정입니다. 동양의 대부분의 두 자짜리 개념들이 다 그렇듯이 음양 대비가 돼 있어요. 음양 대비가 돼 있는데 가색이라고 하는 거는 뿌리고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뿜기도 하고 거둬들이기도 하는 거. 이중적인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토 자체가 이중적 성격이 있습니다. 토가 앞에 있는 상태를 종합하는 역할도 하고 그 종합을 함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진화를 일으켜내기도 하거든요. 그걸 가색이라고 하고요. 금활 종혁 따르고 바꾼다라고 하는 건데 글자 자체는 그런데 실제로 금은 경직시키는 역할을 하죠. 변화를 마무리 짓고 그것을 경직시키는 역할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수활 윤하 윤하라고 하는 것은 윤은 적실 윤자 하는 아래 하자잖아요. 그러니까 적시고 아래로 끄집어 내린다. 끄집어 내린다. 염상하고 반대죠. 염상은 뜨겁게 하고 위로 올리는 거죠. 이게 목의 기본 성격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목활 복직. 복직이라고 하는 거는 복은 복선이고 직은 직선입니다. 그러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인지학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에테르예요. 에테르는 생명력이잖아. 생명력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잖아. 근데 튀어나가는데 고속도로처럼 쭉 나가지는 못하는 거야. 가다가 기울어졌다. 가다가 기울어졌다. 가다가 기울어졌다 하는데 우왕좌왕 하면서도 계속 나가긴 나가는 거죠. 요걸 복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구부러지면서 나가는 건데 기억은 요거는 직이죠. 요건 복이죠. 구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구부러지는 방향이 중요하죠. 일로 구부러질 수도 있잖아. 근데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것처럼 수에서 목으로 나간다고 하는 뜻을 담아가지고 기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지점이 목이 아니라 이쪽 방향이 다 목 아니에요? 예? 바닥이 다 자라면 이쪽이 다 목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아래 하를 뚫고 그러니까 이음 같은 경우는 지지파를 다 쓰잖아요. 예. 근데 기억은
왜 아, 이렇게 반만 할 수도 쓰냐고?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아, 예, 다 쓰세요. 상관없는 예. 그건 상관없죠. 중요한 것은 북쪽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간다는 게 중요해요. 그 직도 되고 곡도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건 제가 편의상 그렇게 그린 거예요. 애들한테 가르칠 때 사절판을 중간 잘라가지고 이게 기억이다, 이게 니은이다 하는 거 가르치는 게 표상하기 쉬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실제 의미는 수에서 목으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글자를 가리킬 때 순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예? 가리킨다.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가리키거든요. 가리킨데 만약에 그것까지 살려서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기억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기억을 우리 지금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예, 이러면 자연에서 이 글자가 뭘 뜻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니은을 쓸 때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올라간다는 의미를 아이들이 쓰면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뒷것을 쓸 때도 이렇게 써야 올라갔다 꺾어진다는 의미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다 거꾸로 쓰고 있죠. 뒷것 이렇게 쓰고 기억 이렇게 쓰고. 근데 뭐 요거까지 우리가 지금 제도권에 요구를 하기에는 아직은 어쨌든 뭐 분위기가 사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책이 나옵니다만 책이 나오면 과연 학자들이 반응을 할까? 저도 궁금합니다. 반응을 해주면 논의가 되면 그 계기에 논의가 되면 어쨌든 이 사회에 다 필요한 거니까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아마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반응하게 하는 방법은요. 뉴욕 타임즈에다가 거기서 하면은 이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경험상 예. 그렇죠. 무시할 가능성이 크죠.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외국에서 알아줘서 들어오면 난리나. 제가 저자 이름을 로버트 박이라고. 로버트가 얘기했나 보다. 자, 그러면 이제 타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이 올라왔던 게 있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타자를 해보겠습니다. 양태극과 음태극의 차이. 이거는 말 그대로 음량의 차이입니다. 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로 잠재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 다음에 물질 화작용 이런 게 음입니다. 그럼 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컨대 인간의 의식으로 얘기하자면 무의식, 정신 상태로 얘기하자면 영적인 거 이런 게 음입니다. 거꾸로 양은 드러나 있는 거죠. 드러나 있는 거, 자각되는 거고 뚜렷한 거고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태극과 음태극은 똑같이 태극이지만 태극의 상태 자체가 바깥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인식 가능한, 포착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 들어가 있으면 잠재되어 있으나 존재하기는 하지만 어려움풋이 느껴지는 이런 상태가 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읍하고 피읍이 삐죽 나오는 게 세로로 나오는 것과 가로로 나오는 것의 차이. 맞습니다. 세로로 나오는 거하고 가로로 나오는 것의 차이입니다. 근데 세로 가로에 대해 가지고 조금 종횡이잖아요. 종횡이잖아요. 요것도 종횡.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것도 음량이 있죠. 종이 음일까요? 양일까요? 양입니다. 요게 양입니다. 그리고 운동 과정에서는 양과 음 중에서 양이 먼저 나옵니다. 양이 주도합니다. 양이 동적인 거기 때문에 동적으로 따지면 요거 동적인 거고 요거 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 과정에서 동적인 게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인 게 양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나오는 애를 하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적인 거는 음이기 때문에 이건 땅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기권 안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날 때 총적인 운동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력과 전자기력 때문에. 중력 전자기력이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 조건에서는 상하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중력은 아래로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고 전자기력은 위로 떠받치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운동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식물이고 동물이고 광물이 다 똑같아요. 뭐든지 어디서 어떤 동적인 현상이 딱 나타나면 일단 종운동부터 합니다. 종운동이 어느 인계에 도달한 다음에 횡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횡, 종 먼저 일어나고 횡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비업, 피업도 똑같습니다. 비업은 비염이 세로로 뻗치면 분산되면 비업. 그 세로로 분산되고 나면 옆으로 퍼지는 거죠. 비업. 이렇게. 이거는 글자 그 모습 그 자체에서 그대로 종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동음이의는 어떻게 하느냐. 장음, 단음에도 의미가 있어서 그걸로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동음이의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사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평상 거입이라고 하는데요.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저도 평생 쌀 발음이 안 되겠다. 평상, 입성. 이게 사성인데 이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흉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박규영, 바 이러면 이 글자 자체 초성, 중성, 종성이잖아요. 적어도 3개의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의 변수가 더 있습니다. 박을 고저장난을 어떻게 발음할 거냐. 박 하고 그냥 발음할 거냐. 박 하고 발음할 거냐. 박 하고 길게 발음할 거냐. 박 하고 짧게 발음할 거냐. 고저장난이 있다는 거예요. 발음할 때. 그게 사성입니다. 그 사성에 오행값과 숫자값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성에도 오행 숫자가 있고 초중 종성에 다 오행 숫자가 있잖아. 그 오행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3차 방정식을 만들어도 추론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리 자체 평상그립이라고 하는 게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3차가 아닌 거예요. 4차예요. 변수가. 그래서 동음이의 어는 기본적으로 사성을 가지고 해결했었습니다. 사성을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줬다는 거예요. 내리는 눈도 있고 바라보는 눈도 있고 사람이 하는 말도 있고 달리는 말도 있잖아. 이거 어떻게 구별할 거냐 문제 아닙니까? 네, 이거 어떻게 구별할 거냐면 발음상의 고저장난을 가지고 구별했어요. 그리고 발음상의 고저장난에 의미를 부여하는 규칙이 국민연금 해례본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례본 규칙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훈민정음 하고 한글은 다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훈민정음은 28자인데 한글은 24자잖아요. 단지 4개 차이일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없어진 게 뭔가를 보면 모음에서 아래가 없어졌다 이런 건 완전히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아래가 있는 글자 시스템하고 없는 시스템은 아주 달라요. 체계가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래가 없어지고 뭐 자음에서 3개 없어졌죠. 28자고 24자인데 단지 이 차이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소리를 조합하는 규칙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규칙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성 안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게 규칙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돼. 두원법칙 이런 거는 한글에 적용시킬 수 있는 문법이 아닙니다. 두원법칙 같은 거는. 예. 두원법칙 때문에 멀쩡한 류시가 유시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류 발음이 안 되나요? 다 되잖아. 되는데 우리말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일본어를 기준으로 사실은 이거 한국 문법이 만들어진 게 1912년도에 한번 만들어지고 33년도에 한번 만들어집니다. 1912년도는 뭐 아시다시피 9년도에 합병이 되고 나서 12년도에 호적 정리가 돼요.
호적 정리가 되고 또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근데 한글을 조선 사람들한테 한글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소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근대 교육체계를 그때 처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서당 그럼 조선시대 때 있었던 거로 상상하죠. 아닙니다. 서당은 소학교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일어난 거예요. 일제가 소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쫙 표준화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 그때 당시에 양반 이 선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카운터 운동을 벌여낸 게 서당이에요. 그러니까 서당은 조선시대로 없었어. 일제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일제 때. 소학교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서당에 보낼 거냐 소학교에 보낼 거냐 이거를 사람들이 고민해야 됐던 게 20세기 초반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소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일주일에 주당 6시간씩 계속 시켰어. 그러니까 문자를 대중화시킨 거는 일제가 한 거예요. 그 전에 다 문맹이었잖아요. 문맹이었는데 한문을 안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친 거죠. 한글을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그 한글 우리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들으면 심정적으로는 부르르 떨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소학교를 통해서 한글 교육이 퍼졌다. 근데 문제는 얘들이 한글을 교육시킬 때 말 그대로 오롯이 한글을 가르친 게 아니고 내선일체를 기본으로 추구하잖아요. 내선일체. 일본하고 한국하고 동화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문법을 기준으로 한국 문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마디로 일본인들도 조선인들하고 쉽게 통할 수 있도록 발음 규칙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이런 걸 변형을 시킨 거예요. 변형을 시켜서 나온 게 한글인 거야.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내선일체를 위한 변형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현대화시켜낸 거 요게 한글입니다. 그러니 한글에도 흑역사가 있는 거죠. 한글은 자랑스러운 우리 문자지만 사실은 훈민정음은 그대로 갖다 쓰는 건 아니고 일제가 한번 손을 본 거야. 마사지 한 거죠.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내자 탈락시키고 발음 법칙 바꾸고 사성 탈락시키고 일본 애들이 류 발음이 안 돼요. 일본 사람들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들 한번 시켜보세요. 류 해봐. 류 못해요. 류 못하고 모든 류를 유로 발음하거든.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두음 법칙을 만들어가지고 그 초성에 류를 탈락시켜버린 거야. 우리는 되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흑역사죠. 흑역사. 멀쩡한 유씨들이 모조리 유씨가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류씨 가문에서 막 반대운동을 해가지고 겨우 몇몇 종파들만 지금 류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 뿐이지 공식적으로는 두음법칙 때문에 류씨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 죽고 나면 류씨는 사라집니다. 저희 책 쓰신 분 중에 류명숙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못 모르고 류명숙이라고 저자 이름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유가 아니고 류다라고 항의를 하셔서 바꿨습니다. 지금이나 바꾸지. 이 세대 지나고 나면 류씨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법적으로는 류씨를 유씨로 쓰는 것도 맞아요. 자, 그래서 한글하고 이 훈민정음은 사실은 당연히 훈민정음에서 한글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마사지 과정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하면 저희가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을 원문으로 쭉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정인지 후서에 보면 훈민정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전하께서 이 글자를 만듦으로써 이 글자를 조합하면 자연의 모든 소리를 사람이 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바람소리, 하계 울음소리, 그 다음에 어떤 동물들이 짖는 소리, 바람, 새, 네발동물들이 짖는 소리, 이 모든 것을 사람의 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연의 모든 소리를 나타낼 수 있다. 어마어마한 자신감입니다. 근데 실제로 훈민정음의 어떤 음가 조합과 발음 규칙을
우리가 국민정음에서 만드는 대로 낸다라고 가정을 하면 산술적으로 몇 자를 발음할 수 있는가, 몇 자 조합이 나오는가. 이건 동국대 변정용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컴퓨터과학과 교수인데 그냥 산술적으로 조합해낸 겁니다. 산술적으로 가능한 것은 399억 개. 상상이 안 되죠. 399억 개의 소리를 사람 발음으로 해낼 수 있다. 발음으로 진짜로 생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정음으로 음절 조합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걸 발음한다는 거예요. 이걸 발음한다.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죠. 아들이 헷 이렇게 쓰잖아. 근데 진짜로 이렇게 쓰고 이런 글자가 있다니까요. 이게 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걸 발음한다는 거야. 어떻게 발음했는지 모르죠. 제가 그 국어학과 교수한테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하위 교수는 이거 어떻게 나중에 뭐 논문 같은 거 발표할 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표기가 있었다. 우리는 느드쓰기라고 하는데 느드쓰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음가들을 표시했다. 상상할 수 없는 음가들을 표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대략 국민정음의 원래 규칙대로 하면 한 399억 개 정도가 산술적으로 조합돼 나온다라고 2000년대 초반에 동국대 변정희 교수가 이렇게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 공식적으로 24개 한글을 가지고 조합해낼 수 있는 음가의 전체 숫자가 11,700개라는 거예요. 11,700개. 11,700개면 이것도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조합해낼 수 있는 음가 숫자가 한 3,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서양 알파벳이 3,000개. 뭐 영어뿐만 아니고 뭐 이태리, 프랑스, 독일어도 다 같은 계열에 들어가잖아요. 라틴어 알파벳을 가지고 조합해내는 게 대략 3,000개. 그 중국, 일본은 많이 떨어집니다. 중국, 일본어를 가지고 조합해낼 수 있는 건 3,400개밖에 안 돼요. 3,400개. 그거에 비해서 보면 우리의 지금 한글도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문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안 쓰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11,700개 조합할 수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는 제작 원리도 모르니까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그 다음에 한문을 그냥 끊어버리고 안 배우니까 표의 문자에 대해서 문맹이고. 그러니까 가능성으로는 11,700개 조합해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낱말과 단어의 숫자와 쓰고 있는 수준 이거 자체는 확 떨어지는 거예요.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이제 도구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도구를 쥐고 있으면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들고 있으면서 소고 닭이고 뭐 파리도 못 잡는 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주부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평균적인 단어 개수는 하루에 한 600-7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600-700개. 제가 이 여담을 좀 하겠습니다. 600-700개면 어떤 수준인가? 볼고래가 한 700개 나온다. 너무 안 쓰는 거죠. 근데 뭐 언어를 풍부하게 쓰는 것 자체가 의식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단촐하게 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고가 굳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죠. 근데 제가 한자를 어렵다.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어렵고 개수가 많다. 그런 이유로 이게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배우지 말자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한자를 다 잘 못하시겠지만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한자는 몇 단어 정도가 될까요? 몇 단어 정도 익히면 책 읽는데 큰 무리 없이 한자로 되어 있는 문헌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뭐 급수 한자 해가지고 몇 급 따잖아요. 다 해봤자 1800자예요.
300자만 익히면 대충 책을 읽습니다. 1000자만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1000자만 보세요. 그거 되게 고급 한자예요. 한 1000자만 익히면 된다는 거예요. 1000자, 2000자 정도 익히면 책 읽는데 별 무리 없어요. 그럼 1000자, 2000자가 어렵고 많아서 못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가. 취직시험 볼 때 다들 보캐블러리를 하잖아요. 보캐블러리 낱말 몇 개죠? 22,000, 33,000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어를 2, 3만 개를 하려고 하면서 한자는 1000개, 2000개도 어렵고 많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되잖아. 20분의 1, 30분의 1이잖아. 그게 어렵고 많아서 못해? 말이야 이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의도적으로 한자를 떼내버린 거지 이게 어렵고 많아서 안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 아이들은 학습 기계이기 때문에 1000자, 2000자 만약에 본격적으로 가르치면 1년 안에 익힐 겁니다. 1년 안에 한 2000자만 딱 익혀두면 평생 써먹어요. 평생 써먹고 이거는 소통 범위가 적어도 동양권에서는 전부 한자 변형 문자를 쓰기 때문에 몽고에 가든 티벳에 가든 말레이시아에 가든 일본에 가든 다 한자 변형 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 한 몇천 자 익혀두는 거는 평생 사실은 문화적 자산입니다. 한자 공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정음이 한 400여 개를 표시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현대 한글은 10,000개 정도를 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해도 우수한 문자다. 그러나 국민정음하고 비교할 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때가 된다면 국민정음을 되살려낼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국민정음을 되살려낼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되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한자와 한글을 대립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게 아시아의 공통문자, 보편문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편문자와 지방어의 결합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해를 하고 11,000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가더라도 우리 문화는 완전히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유파자를 한번 해볼까요? 뭘 하죠? 제일 쉬운 게 복렬은 가을기 얼마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 둘 파자 한번 해볼까요? 알 것 같죠? 태극이 나온 거야. 그런데 오행으로 보면 얘가 수잖아요. 오행으로 보면 니은은 불이죠. 물도 나오고 불도 나온 거잖아요. 태극 자체가 음양의 공존이잖아요. 그게 태극이잖아. 하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미 태극이라는 뜻입니다. 물불이 같이 나온 거잖아. 아는 산목이죠. 바깥으로 표현됐다라는 뜻이잖아요. 물불이 같이 표현됐어요. 이게 태극입니다. 물도 나오고 불도 나왔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아가 아니고 히읗이죠. 양태극. 양태극입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이 하나를 변형시키면 하늘도 되고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들 딸 할 때 아들도 여기서 나옵니다. 아들은 요거 두 개 이어붙여서 하둘이 아들이 되는 거지. 자, 어쨌든 하나는 태극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태극이 동양에서 상수학에서는 태극이 1입니다. 숫자로. 그러니까 맞죠. 딱 동양 상수학적인 철학적 의미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둘은 요거 불의 두 번째 상태잖아요. 불 자체가 숫자로는 2하고 7이죠. 27화, 16수, 27화. 숫자로 두 번째잖아. 네. 그러니까 D껏 들어가는 게 3호 분기에서도 두 번째 상태고 숫자로도 2예요. 우, 이거 숫자로 2입니다. 그게 움직인다. 하나만 가지고는 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원래 운동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어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둘이 나오니까 이제 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두 번째 단계, 불의 상태가 나와가지고 운동이 시작됐다. 이게 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을 파자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이게 숫자 개념을 자연의 무엇으로 생각했는가 하는 게 들어와요. 철저하게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동양인들은 자연 실제 없는 거는 다루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동양의 관념적이고 서양이 오히려 물리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실용적이라고 보통 걸 표상을 하죠. 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철학적으로는 그렇지만 개념상 피직스가 있고 메타피직스가 있다고 했을 때 피직스는 자연 실제를 다루는 거고 메타피직스는 관념적인 가정을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양의 철학들은 거의 형이상학이에요. 니체 이전은. 니체 이전의 서양 철학들은 다 형이상학적 가정들을 가지고 있어서 메타피직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동양에 적어도 성리학은 메타피직이 없어요. 전부 피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어떤 관념도 자연 실제를 기준으로 해서 자연 실제 없는 건 다루질 않아요. 하나도 둘이고 이런 개념조차도 자연의 어떤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동양의 도라고 하는 개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자연의 움직이는 패턴을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실제 없는 것을 관념화하지 않는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유물론적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이게 편협하게 좁혀버리는 거고,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물 자체가 정신하고 떨어져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형이상학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자연 실제 그 자체가 정신과 물질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 같은 별개의 전제적 가정 이런 것들이 철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르다. 자, 하나, 둘을 한번 해봤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역. 비역 들어갔습니다. 목과 토금 수정이 뭔가요? 뭡니까, 정변씨? 비역. 오행. 이게 0.5초 만에 나와야 되는 거야. 비역. 토죠. 토 중에서도 5토도 있고 10토도 있는데 5토죠. 5토가 의미하는 말은 변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우리는 토 그럼 제가 아까 종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토의 기본적인 상태는 화가 발달한 게 토예요. 화라고 하는 건 염상이잖아요. 염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산되는 거거든요. 뭔가 분리, 분산, 분열 이런 게 일어나요. 이거 제가 지금 분리, 분산, 분열이라고 했는데 다 비역 들어가죠. 말 그대로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여요, 시각적으로. 구별이 돼야지 시각적으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비역자 들어가는 거는 전부 시각적인 경험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시각적인 경험하고 대표적으로 빛. 네? 그래, 보다. 보인다. 다 비역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분리돼야 보이거든. 뭉쳐 있어 안 보이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비역자 들어가 보이는 시각적 경험하고 관련된 거예요. 오! 떠올랐다. 그죠? 미역. 어떤 것들이 뭉쳤다. 자,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저것 보이는 겁니다. 이게 봄입니다. 근데 계절 중에 봄이 뭐겠는가? 이 사람들이 이걸 자연 실제에서 무엇으로 체험했겠는가? 뭘 체험했겠는가? 싹이 트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만물이 생동하는 게 보이는 거죠. 겨울에는 모든 것이 죽어 있다가 봄이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게 보인다. 이게 그러니까 보여서 봄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보여서 봄이고 열려서 여름이고 생명력이 가니까 가을이고 밑으로 잠재력으로 찌그러드니까 겨울이에요. 그걸 파자를 해보면 그랬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글자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체험이 글자 속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접근에 들어가면 우리가 글자를 통해서 의식을 확장하는 이런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전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오후 강의 때 제가 영어 단계도 할 테고 오후 강의 때 진짜 파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12주 동안 했던 과정에 대해 가지고 질문거리들을 좀 다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전체에 대한 정리를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문자 배우는 초창기에 이거를 좀 감을 잡고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가 낱말이 늘어나고 개념이 늘어나는 과정 자체가 의식이 확장되고 사실 우리가 책을 읽는 거는 간접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배우는 그 자체가 간접 체험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말 속에 개념 속에 이미 인간이 현상과 사물을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이거를 의미로 전환시켰는가 하는 게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표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언어가 영혼의 집이라고 하는 거가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렴풋한 표상과 감정의 덩어리로, 이게 말의 특징이잖아요. 표상 감정 덩어리로 인식하는 수준에서 못 벗어나면 사실은 문자 문맹입니다. 문자맹이라는 문자맹. 우리가 늘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만 의외로 정확한 개념은 거의 구사를 못한다. 저도 뭐 20년 넘게 강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가끔 제 강의가 어렵다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가만 보면 제 강의가 어렵다 뭐 말하는 데도 끝나지 않고 굉장히 제 강의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곰곰이 관찰해 보면 제 강의가 왜 어려운가를 가보면 제 강의가 개념어를 많이 써요. 개념어를 많이 씁니다. 개념어를 많이 쓰면 개념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 안 들어와 잘 금방금방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또 뭘로 전환이 되는가 하면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해. 내한테 잘 안 들어와지는 개념어가 막 난무하면 감정이 상해. 이 감정이 상하는 것도 논리와 감정을 사실 구별할 줄도 알고 붙을 줄도 알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논리가 가로막히면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논리적인 비판을 했는데 감정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상적으로도 얼마나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써서 삽니까? 저거 분명히 논리적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인데 논리적으로 바로잡으려고 제안을 하면 감정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티격태격하는 이런 경우들이 일상 속에 늘 있단 말이지. 그게 우리가 이게 인지학적으로 말하면 감각혼하고 오손이 구별이 안 됐습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막 섞어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감각혼과 오손이 잘 구별이 안 되는 이런 것도 실은 평소에 언어 습관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지금 적석에서 받아서 해도 됩니다. 자, 피고 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파자를 할 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들끼리 비교를 해가면서 파자를 하면 의미가 훨씬 확연해집니다. 뭐가 피었다, 진다, 피다, 지다, 다자는 떼고 피, 지, 피업하고 지어서서 의미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피업, 자, 오행어는 뭡니까? 토, 몇 단계입니까? 3단계.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가 훨씬 더 분산된 게 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산의 극단은 화가 아니고 토입니다. 오행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분산의 끝이에요. 종횡 중에 횡으로까지 다 나온 거잖아. 이게 다 펼쳐진 거죠.
펼쳐지다 할 때도 피어 쓰잖아요. 예. 펼이라고 하면 펼 하면 이거 여 오행으로 뭡니까? 숫자까지 같이. 모음은 숫자까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팔목이죠. 팔목은 목은 목인데 음적인 목. 음적인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경우에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밖으로 안오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리얼 풀을 헤쳐버리는 거죠. 리얼이 들어가면 자음에서 리얼의 위치는 여기잖아요. 여기 머버프가 중간에 있지만 실제 나타날 때는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보는데 리얼하고 사이시엇이 요 곡선 사이에 있거든요. 요거까지는 얘기 안 했구나. 요거 제가 얘기 안 했죠. 예. 요게 이체자잖아요, 두 개가. 이체자라고 하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체자라서 얘들이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인데 얘들 이 리얼의 역할이 앞에 뭐가 있었든지 간에 이걸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순환운동하고 회전운동하고 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펼이라고 하면 안으로 목이 작용, 목은 추진력이거든요. 목은 드라이브 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드라이브 포스는 안으로 작용해서 뭘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피업의 앞에가 있으니까 확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던 뭔가가 풀려가지고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는 거, 뭔가가 피는 거 반대말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는 걸 한번 보세요. 지읒이잖아요. 지읒이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지읒은 일단 금이죠. 금이니까 이건 경직되는 겁니다. 경직되는 거고 그 금 중에서 양금은 그래도 힘센 게 속 붙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지읒은 은금이거든요. 은금이 딱 되면 말 그대로 금 자체도 음인데 게다가 금 중에서도 은금이에요.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예요. 정지시키는 겁니다. 정지 둘 다 지읒으로 들어가죠. 멈춤하고 정지가 약간 의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멈춤에서는 치읓이 들어가잖아. 근데 정지는 둘 다 치읓이잖아. 그러니까 정지는 그야말로 진짜 스톱 시키는 거고 반면에 치읓이 들어가는 거 움찔움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멈칫한다라고 할 때 아예 동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동작이 여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멈춘다는 거는 어떤 동작을 한참 하다가 이게 멈칫하면서 이게 동작의 여운이 남아있는 걸 멈춘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 스톱되는 건 아마 정지라고 해야 되겠지. 피다, 지다라고 하는 거는 지읒으로 시작하는데 이거 들어가면 생명이 완전히 맛이 가는 거잖아요. 네모칸에서 좌우묘유 그렸을 때 묘에서 시작해서 유에서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묘에서 시작한다는 건 묘와 진산에서 실제로 싹이 틉니다. 싹이 틉니다. 1월달, 음력으로 1월달, 2월달, 3월달인데 2, 3월 사이에 실은 2월 말이나 돼야 싹이 틉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 거죠. 신월, 6월, 술월 이때가 실제 열매 맺는 계절인데 6월 신유, 술에 가야 6월하고 술 사이에 한가위가 들어간잖아요. 8월 한가위죠. 이때가 열매 맺는 때입니다. 모든 게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다, 피다라고 하는 건 활짝 자기 어떤 잠재력을 바깥으로 다 전개하는 게 피는 거고 지다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말되죠? 이런 식으로 좌우무 한 개 한 개 이제 생각을 담아서 의식하면서 우리가 개념을 만날 수도 있다. 자, 뭐 해볼까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예? 빤히, 예. 빤히 살아본다 이런 얘기 하죠. 빤. 아까 제가 비읍은 보는 거하고 관련됐다 그랬잖아요. 보는 거하고 관련됐다 그랬으니까 비읍 들어가는데 쌍비읍 들어갔으니까 이거 시각적인 어떤 의미나 동작이 굉장히 센 거잖아요. 여기다가 아 하면
바깥으로. 그죠? 리언 하면 이거 밝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세게 바라보는 거예요. 많이 바라본다는 거는 예, 보는 동작이나 현상을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아주 초집중해가지고 들여다보는 거. 요게 많이 들여다보는 거. 그 다음에 물끄러미요. 물끄러미는 약간 해롱해롱한 상태로 보는 거네요. 그거보다 멍청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멍 때린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멍. 자, 뭔가가 막 섞여 있고 구별이 되지 않고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뭉쳐져 있어서 구별이 잘 안 되면 인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인식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멍 때린다, 멍청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멍자로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그 막막하다 이게 다 미음으로 시작하죠. 먹먹하다, 막막하다 이런 것들이 다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미음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뭔가 지금 인식이 뚜렷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혼잡스럽다는 얘기예요. 구별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멍 이런 게 이제 구별이 잘 안 된다는 뜻으로 쓰는 거죠. 물끄러미도 보면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물. 그 뭉친 거 아래로 끄집어 내리고 흐트러뜨리는 거죠. 이게 목각 중에서 맨 마지막이죠. 예, 가장 강조하는 거죠. 알아보는 그 행동 자체는 센 건데, 요것도 또 이런 식으로 초성이나 종성에 같은 자음이 겹치게 되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건데 리을은 기본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아요. 리을이 자꾸 들어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놀라다, 홀리다 이런 거 있죠. 예, 울리다 이렇게 리을자가 계속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상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물끄러미 강조된 게 지금 미음 2번 들어가고 리을 2번 들어갔잖아요. 미음 2번 들어가고 리을 2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어감이 뭔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돼가지고 약간 아리송한 상태로 바라보는 거. 이런 어감인 거죠. 물끄러미 본다라고. 그러니까 빠니하고는 좀 다릅니다. 빠니는 굉장히 어떤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뜻이고, 물끄러미라고 하는 거는 약간 멍 때리면서 바라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 지난번에 단톡방에 올라왔던 게 뭐였었죠? 올렸다가 제가 답 안 하고 송미경 씨가 제시시키는 바람에 답 안 하고 넘어간 것들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고 계세요.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맞다 틀리다 이렇죠. 맞음 보니까 이거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는 종성에 있는 지읒입니다. 어떤 뭉친 게 나와 있는데 지읒이 종성에 붙어 있어요. 지읒이 종성에 붙어 있으면 뭐든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범위를 압축하는 거가 지읒의 역할이에요. 지읒의 역할이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의도한 특정 범위, 특정 좁혀진, 포커스가 정확하게 좁혀진 그의 그거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자, 근데 틀리다라고 하는 거는 대비해서 바라보면 띠끝, 트 뭡니까 이거? 화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3단계잖아. 화의 3단계. 보통 극단적이거나 종말 끝에 있는 거를 표현할 때 트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끝, 운동의 종말입니다. 이거. 손톱, 손 맨 끝에 있는 거예요. 발톱은 발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끝을 표현하려고 할 때 트가 들어갑니다. 트가 들어가면 그럼 이 극단값입니다. 극단값에서 리을 들어가잖아요. 네. 극단값에서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양인들은 중용,
극단값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오래된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극단값 배제하려고 하는 거를 하나의 도덕 규범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값에서 움직이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건 범위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관점이나 안목이 균형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극단값에서 움직이느냐 이걸 두고 맞다 틀리다 이해가 되시죠? 또 엄마 아빠 해볼까요? 엄마는 음태극이죠. 음적인 거를 어도 사금이죠. 사금 안으로 품고 있는 사람, 뭔가 음태극을 안으로 품고 있는 사람, 생명의 근원을 안으로 품고 있는 겁니다. 안으로 품고 있다가 그걸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사람이 엄마네. 여성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 고대적부터 여성을 무엇으로 정의하거나 특징 지을까 라고 하는 문제가 전부 애 낳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마더도 그런 뜻입니다. 실은 이거를 쪼개서 보면 영어에서 M자 들어가는 거는 이건 동적인 거 들어가는 거거든요. 뭔가 움직이는 거 동적인 거 이런 거 M인데 F자 들어가는 것도 물론 동적인 거지만 F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그 빛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종류의 움직임들은 F자가 주로 들어갑니다. 물질적인 것도 형태 있는 것들이 움직이는 건 M자가 들어가요. M자가 들어가서 뭐 M자 들어가는 것 중에 그 대표적인 M자가 동적인 거, 물질 형태가 있는 것들의 동적인 거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문구잖아요. 네, 오타, 모바일 네. 이게 전부 M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MO 들어가고 THE가 신이거든요. 신. 제가 그래서 테오소피라고 하잖아요. 인지학을 안트로포소피라고 하고 신지학을 테오소피라고 하죠. TH가 신인데 신의 의미를 동양인들도 그랬지만 서양인들도 신이 하는 신의 의미는 뭐냐? 창조력이에요. 창조력. 그러면 신을 갖다 붙이면 뭐가 나오는 겁니다. 마더라고 하면 네, 형태 있는 뭐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형태 있는 뭐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엄마라고 해도 표의적으로는 뭔가 생명력을 품고 있다가 바깥으로 빼는 걸 얘기합니다. 한문을 보면 여자, 여자 요게 임신해서 배부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신해서 배부른 거를 표의적으로 형상화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는 전부 출산과 관련해서 여성을 정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엄마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빠는 약적인 걸 바깥으로 내는 사람인데 뭐 품고 자시고 그런 거 없고 그냥 바깥으로. 근데 비업 들어가니까 뭔가 분수한다 이런 건 양이 많은 거죠. 쌍비업 들어갔으니까 무지하게 양이 많은 겁니다. 그걸 또 바깥으로 내. 이거는 양입니다 지금. 맨 앞에 있는 것만 음이고 그 다음에 모음 붙은 거 자음 붙은 것들이 전부 아주 극단적으로 양적인 성질을 표현해 줍니다. 뭔가 바깥으로 많이 발사해요. 뭘 발사할까요? 아빠는 뭔가 바깥으로 많이 발사하는 생명력을 늘 발사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빠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나요? 네. 늘 발사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빠다. 엄마는 품었다가 내는 사람이 엄마다. 아빠는 품는 거 없고 늘 쏟고만 다니는 게 아빠다. 하나의 이런 게 굉장히 네? 어머니 아버지인가요? 어머니 아버지도 기본적으로 이응 비읍 계열이잖아요. 예. 조금 이가 들어가가지고 조금 절제되고 자제한 느낌으로 바뀐 것 뿐이지 이응 비읍으로 성립이 되어 있는 거죠. 엄마의 이응하고 아빠의 이응이 같은 이요. 태극은 다 같은 이요. 태극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한자로 합쳐진 것도 더 됩니다.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는데요. 잘 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지만 이게 제가 실제로 파자를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딱 감이 와요. 잘 되는 거는 육서법의 순서대로 잘 됩니다. 육서법이 한문 육서법이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가차 이렇게 나가잖아요. 요거 순서대로 잘 돼요. 그러니까 상형자가 제일 잘 되는 거죠. 상형자가 제일 잘 되고 전주가차는 안 되고 아예 형성 문자까지는 파자가 좀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한문 겸해가지고 쓰고 있는 것들은 전주가차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워낙 한문을 국어처럼 오래 써왔기 때문에 전주가차가 별로 없고 거의 다 성형부터 형성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문이 꽤 됩니다. 그래도 되는 율은 상형 문자가 제일 잘 됩니다. 상형성이 도드라지는 문자가 제일 잘 되고 그 밑으로 이제 소리값으로 내려올수록 조금씩 아리송한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설렁탕은 해본 적은 없는데요. 되긴 되네요. 되긴 되네요. 일단은 탕부터 해결해야죠. 탕. 뭐가 탕일까? 띠끔. 네? 그렇죠. 끓는 거예요, 이거는. 네, 금방 아시네. 끓는 겁니다, 이거. 좀 설렁을 해야죠, 설렁. 설렁. 시옷에서부터 출발하죠. 시옷은 금이잖아요. 금이죠. 근데 리을 들어가 버렸으니까 뭔가 안으로 뭔가 이게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딱 절제되고 규격 있는 어떤 행동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설렁설렁한다는 걸 말하죠. 설렁설렁한다. 딱 이 규칙적이고 각지어진 행동이 아니고 뭔가 풀어헤쳐진 겁니다. 설, 렁, 또 리을 들어가더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초성용성에 갖춰오면 이거 혼란스러운 거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고 이형이 왔습니다. 이형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딱딱한 건데기를 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풀어버린 거예요. 이게 설렁한다는 게. 딱딱한이라면 금 때문에 금 때문에. 요게 건데기죠. 설탕은요? 어? 설탕은 설탕은 모르겠네요. 설탕은 파자 안 될 것 같은데. 설탕은 파자 안 될 것 같은데. 설탕이 한자인가요? 지금 제가 딱 떠올렸는데 설탕은 파자가 안 되네요. 그럼 이거 아마 전주문자거나 가차문자일 가능성이 커요. 가령 담배 이런 거 파자 안 되죠. 타바코잖아요. 외래어잖아요. 외래어에서 뜻만 따온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파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렌지 이런 거 파자 될 리가 없죠. 바나나 이런 거 파자가 안 되죠. 설탕도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딱 떠올리는데 파자가 안 되니까 뭔가 전주 가차문자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담배 어떻게 될 거? 담배? 담배 저는 안 떠오르는데요. 타바코인데 아무튼 근데 설렁탕 말씀하실 때 설렁에 이렇게 어가 바깥으로 나오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랑. 예. 근데요. 그러니까 리을이 겹치는 것은 없고 예.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리을이 겹치는 건 없는데 그 딱딱한 것이 예. 바깥으로 맞아요. 나가는? 맞아요. 그래서 설렁하고 사랑은 여러 가지가 다르죠. 일단 모음이 들어간다, 들어갔으니까 다르고 여기 리을이 겹치는 게 있는데 여기 리을 겹치는 게 없죠. 그러니까 표현 문자는 늘 그렇지 획이나 부 하나만 달라져도 맥락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개념은 분명히 아닙니다. 설렁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살랑살랑은 바깥으로 그렇죠. 바깥으로 이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살랑살랑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예, 뭔가 바람이 분다거나 그죠? 밖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시작을 딱딱한 것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우도? 아니면 그때는 좀 더 그 움직이는 것에 더 이렇게 의미가 더 들어가요? 일단 의미를 이끄는 거, 의미를 이끄는 첫 출발은 초성입니다. 초성부터 받아야 의미 해석을 해줘야 돼요. 사랑은 저는 이렇게 파자를 했습니다. 사랑 이런 거 기본자이기 때문에 해보죠. 해보게 되는데 이거 뭔가 센 힘이잖아요. 그게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이니까 뭔가 이게 유동적인 겁니다. 또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요때 이형을 뭐로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자음이고 모음이고 간에 하나로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음양공행 숫자가 붙으면 확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감이 되는가 하는 거는 1대1 대응관계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해석적으로 유연하게 열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률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열린 범위가 있지만 그 문장의 논리 구조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음양모행에 대한 해석도 모행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는 이것도 적용해보고 저것도 적용해보면서 실제 어떤 어감으로 이거를 썼겠는가 하는 걸 이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형이라고 하는 게 이거 수잖아, 수. 근데 다르게 보면 태극이잖아. 그죠? 태극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영원하다, 근원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것도 사자 이거 자체는 굉장히 센 힘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납다 이런 게 대표적이죠. 사나이, 사납다 이런 건 센 힘이 튀어나가는 겁니다. 뭔가 센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센 에너지가 나가서 운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이형을 갖다 붙이면 영원하게 한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럼 난 널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어떤 존재든지 간에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도덕률을 그건 뭐 동서고금에 다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제가 강의 중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도덕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뭐냐 하면 생존의식이에요. 생존의식입니다. 뭔가 살아서 팔딱거리게 만드는 건 좋은 거고, 뭔가 죽는다든가 정지시킨다든가 이거 나쁜 거예요. 인간한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가 생명력이라든가 이걸 살려주면 좋은 거고, 살려주면 좋은 거고, 이거를 정지시키거나 죽이면 나쁜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공적인 거, 이걸 영원하게 만든다라는 뜻으로 저는 파악합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힘, 그 고유의 힘이 계속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람도 이형에서 미음만 딱 바뀌어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미음으로 바뀌면서 이건 영원하다는 의미보다도 뭔가 이룬다는 뜻이죠. 이룬다는 뜻. 사람은 뭔가 이 힘의 실현,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정강본능 이런 것들을 계물성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들을 뭔가 인간의 의도와 의지대로 일정한 패턴으로, 이게 문명이죠. 패턴으로 도구로 만들어내든지 뭐 이용 대상으로 만들어내든지 하여튼 이렇게 문명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변환시켜내는 거, 이거를 한자 표현으로는 이제 관용어로 계물성무라고 합니다. 문명을 여는 걸 계물성무라고 하는데, 사람의 의미는 이형이 미음으로 바뀌면서 뭔가 이런 힘들을 이룸이라고 하는 걸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루어내는 존재다. 세상 만물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뭔가 문명적인 걸로 이루어내는 존재, 이게 사람이다. 그래서 요 사람이라고 하는 글자를 리얼하고 미음을 한꺼번에 써버리면 삶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삶은 사람을 뭉쳐놓은 거야. 사람을 뭉쳐놓은 거야. 우리 인생이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 가지 그 역동성들,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뭔가 어느 방향으로든지 이루어내는 과정, 이게 삶이다 라는 어감이 들어가 있다. 옛날에 그 한양 분양할 때 그 네? 1푼 한양 분양 세냥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단위 척도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떤 논리적 배경 속에서 딱 나왔을 거거든요. 한 푼이라든가 한 양이라든가 이런 건 틀림없이 어떤 도구하고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못 봐요. 물이랑 불은 어떻게? 네? 물. 물하고 불이요. 우는 똑같죠. 우는
이거는 이중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우는 한편으로 운동의 방향은 끄집어 내리는 거죠. 끄집어 내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이화거든요. 이화. 그러니까 자 이게 물불이 목금하면서 뭐가 많아. 그리고 종결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뜻이겠네요. 구별이 안 된다. 즉 왜라고 하는 거는 인과율 중에서 인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야. 이렇게 짓는 장면가들은 없죠. 예, 없죠.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음양 오행 수리 음의 수리 오행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에다가 이가 붙으면 그것이 막는 거예요. 예. 또한번더 막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잠호음을 전부 음양 오행과 어떤 상수값을 부여함으로써 의미를 해석하고 확장할 수 있다. 의미를 해석하고 확장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사실 지난주가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겁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드는지. 의견하셨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나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 제가 이제 페레몬을 읽고 오시고 끝나러 오시니까 페레몬을 읽고 아 이런 규칙성이 설명되어 있네 하는 거를 배설한 거는 근대에서는 제가 처음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처음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내용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만들었다 그러면 저기 네, 시장 양아치 소리 듣게 되겠죠. 그래도 세종대왕 같이 권위가 있는 분이 만들었다고 하는 건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도 그런 건데 어쨌든 국민적인 해례본에 이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요. 해석은 제가 하지만 해석은 제가 한 거지만 이 원리 자체는 해례본에 명확하게 명문으로 예,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하만 논문에 먼저 쓰라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알아듣니까. 자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이제 돌아오는 저 책이 나옵니다. 드디어 인쇄소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말쯤 가까이에 책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책 저는 정말 많이 퍼뜨리고 싶어요. 정말 전 국민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 마음 같았어요. 예, 언어 문자라고 하는 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거는 어느 한 과목이 아니거든요. 인식 전체의 기본 틀을 잡는 겁니다. 기본 틀을 잡는 거라서 저는 이건 진짜로 전 국민이 다 봤으면 좋겠다 싶고 특히나 문자 이제 배우는 초등학교 1학년 하고 만나고 있는 부모라면 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 책을 제가 능력 힘도 않는 대로 많이 알리려고 애를 쓰겠지만 거기다가 이 책이 저희 양평자유학교 이 책 수익금은 양평자유학교 재정으로 쓰기로 결정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잘 나가는 게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저희 양평자유학교의 일종의 뒷받침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저로서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냥 책만 봐가지고 이 책의 약점이 그냥 책만 봐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안 와요. 아니 내가 지금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최근에 제가 어디에서 한글이 세계의 가장 훌륭한 글이다라는 식으로 세계로 지금 학회 유네스코 학회에 그런 것이 생겼고요. 제가 듣기로는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외국인들 중에서 한글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서 그 중에 한글과 영어를 잘하는 분이 선생님 책을 번역을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다라는 게 제 코스예요. 그러니까 그 코스를 누구든지 인터내셔널 어디에서 외국 그 학회하고 접촉이 되신다면 내가 그냥 흘러 지나가기 때문에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그런 메모를 해놓았을 텐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SNS를 많이 하시고 인터넷을 많이 보시니까 그런 경우에 그렇게 연결이 되시면 굉장히 좋은 아마 책으로 세계에 알려질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국문학자들이 눈을 뜨지 절대 우리나라 학회에서 코스로는 답답해요. 제가 떠들어가지고는 일단 아카데미는 다 무시하겠죠. 네, 무시다. 네. 제가 라이센스도 없고 전공도 아니고 아마추어잖아요. 아마추어가 이런 문제제기라면 저는 말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는 게 일단 학계 관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예 발언으로 받아들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선생님 말씀이 사실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0년대에 대체에서 떠들고 다닐 때 좀 보여줬군요. 선생님 뭐 이상한 걸 그러십니까? 라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미국 교과서에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20년, 한 17, 18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참고를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고국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식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문화적 사대주의 못 벗어납니다. 제가 아까 개념 만들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새로운 걸 창출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 사대주의 절대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자체가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한테 너무나 사실 큰 굴레, 족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어쨌든 뭐 제가 힘닿는 대로 이 책 자체가 이 책만 봐가지고 감이 안 오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출판 기념회가 그냥 사인해주는 기념회가 아니고 어떤 출판 기념회든지 가서 강의를 하겠다, 공짜로 강의하겠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 이걸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여기 계신 분들부터 좀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고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강의 제목을 어떻게 전달해요? 그거는 뭐 고민해봐야죠. 지금 당장 제가 정신과학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25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선생님을 거기에다가 소개를 해드리면 당장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의사를 갖고 계시면 예, 저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